안녕하세요. 기분파 이수진. 기분을 종잡을 수 없는 김난도입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소개시킬 분이 한 분 계신데요. 트렌드 코리아 TV에 처음 출연하시는데 앞으로 굉장히 자주 출연하실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 고정 박사님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大家好，我是高晶，很高兴在这里跟大家进行交流，谢谢。 놀라셨죠? 고정 박사님은 중국인이지만 한국에 오신 지 20년이 넘었고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로 석사학위 하시고 또 서울대 소비자학과에서 제지도로 소비자 행태 박사를 받으신 한국통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신랑이 독일분이죠? 네. 네, 그래서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를 다 쓰는 두 분의 아들을 기르고 있는 아주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소개 한국말로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글로벌한 문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트렌드, 소비자를 보는 눈이 다국적인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국가 비교를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고정이라고 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방학 때마다 그 시댁에 유럽에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친정에도 가고. 네네. 그러니까 유럽의 트렌드, 중국의 트렌드, 한국의 트렌드를 다 같이 겸해서 보겠네요. 네네. 특히 요새 이제 C-바이브라고 중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얘기 많이 앞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는 오늘 그래도 주제를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혹시 모자 무싸 모자 무싸 모두가 자신의 무가 취향과 싸우고 있다. 다 말씀해 주실 줄은 기대 못했는데 역시 트렌드 하신데요. 나는 그 제목부터 진짜 너무나도 직관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걸 드라마 제목으로 쓰지? 맞아요. 역시 박혜영 작가 대단한 분이다. 네, 그리고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트렌디한 드라마다라고 생각했던 게 역시 그 감정 워치. 감정 워치. 네,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기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워치가 알려주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트렌디하죠. 트렌디하다라고 했는데 2026년 저희 트렌드 코리아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필코노미. 필코노미. 필에다가 관련되지 않았나? 이코노미 붙인 네. 기분 경제.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조금 해주시면 오늘 그 얘기하면 재밌겠다. 네, 구독자분들 그죠?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모자무사 오다 그 감정워치 딱 보는 순간 우리 박 작가님이 트렌드 코리아 2026을 읽으셨나? 그러니까요. 무려 2번 타자로 기분 경제라는 필코노미 키워드가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능력을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글에만 리터러시가 있는 게 아니고 감정에도 문해력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감정의 문해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감정도 자기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특히 남의 감정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감정을 잘 읽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떡하니 드라마에 감정 워치가 있는 거야. 트렌드 코리아 쓴 게 그대로 드라마에 나오고 또 그게 히트하는구나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진짜 정말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중국에도 이런 자신의 기분을 판별하거나 뭐 이런 트렌드나 혹은 이런 경향 이런 게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의 기분을 판별하기를 원하는 욕구잖아요. 중국 소비자들은 그런 욕구가 많이 관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굉장히 한국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한국 소비자들이 감정이 굉장히 섬세하고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구나라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중국의 이런 필코노미 느낌이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필코노미는 어떤 느낌이에요? 중국에서 기분과 정서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필코노미 중국에서는 징슈消费,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은 정서 소비라고 정서 소비. 하고요. 네, 바로 우리의 기분 소비로 번역할 수 있죠. 정서 소비라는 거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요. 중국 경제 성장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건데 보시면은 2016년쯤부터 중국의 이 내수 시장이 갑자기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분 소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 굉장히 확대
확대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분을 판별하고 이런 거보다는 재화나 서비스의 기능보다 소비자의 정서적 만족 또한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소비, 다 통으로 기분 소비라고 정의하고요. 좀 범위가 넓죠. 중국도 기분 정서가 중요한 소비의 테마지만 우리처럼 막 시계를 차고 정서를 제거하는 거는 대단히 한국적인 키워드다.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필코노미의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기분을 판별하고 싶어하는 것. 예를 들어 일본의 한 바 같은 데서는 기분을 주문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 뭐 기쁨 주세요. 뭐 아니면은 오늘 나 우울하니까 우울 주세요. 거기에 맞는 이제 칵테일을 준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기분을 판별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분에 맞춰서 어떤 소비를 하는 것인 좀 섬세한 한국인과 어떻게 보면 일본도 약간 적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했는데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약간.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자기 기분을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왜 자기 기분을 지가 판별까지 특히 뭐 워치 같은 걸 차서 해야 할까? 한중일을 우리 비교해보면 항상 보면 극단에 일본과 중국이 있고 한국이 약간 그 중간인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작고 미세한 거 좋아하고 중국 분들은 또 되게 이렇게 크고 선이 굵은 거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은 이제 딱 그 중간이고. 근데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 일본 사람들은 혼내라고 해서 자기 속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굉장히 겸손하거나 가식적으로 자기 그 진짜 마음을 장막을 치거든요. 근데 내가 본 중국인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냥 자기 마음에 뭐가 있으면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요. 언어의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어쨌든 한국어에는 존댓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국은 거의 대화에서 없으니까. 존댓말이 거의 없죠. 네네. 예. 그러니까 쓸 때 좀 있지만 그래서 뭐 우리 회사 사장님, 회장님 계셔도 뭐 밥 먹을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좀 조심스럽죠. 감히 회장님한테. 그 일본 가면 더 심하고. 그렇죠. 네네네. 요약하면 일본과 한국은 자기 본 감정이 있는데 이걸 사회생활이나 언어생활 속에서 이제 자꾸 장막을 쳐요. 솔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 또는 남한테 표현하는 것과 내 속마음이 좀 다를 수가 있어. 그럴 때 감정어치를 딱 차고 내 설레. 진짜 설레. 교수님 앞에서 막 분노 막 이런 거. 그 시계 진짜 나오면 큰일 많이 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교수님 저 진짜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개하고 싶었는데 네. 박사님께서 잠깐 저한테 말씀 주셨던 그 말 인형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사진 보시면 웃는 말 한 마리가 있고요. 우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좀 한 마리 있는데 약간 뚱해 보이네요. 네, 연초부터 팔기 시작하면서 엄청 인기가 많았고요. 근데 어떤 네티즌이 우는 말 사진을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폭발적이었습니다. 오. 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어. 한정판이야? 처음에는 아예 웃는 말만 팔았는데 네. 어떤 네티즌을 뜯어가지고 그렇지 뒤집어서 않습니다. 막은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실수였습니다. 아, 공장에서 아, 실수를 네네. 한 아, 진짜? 네, 어떤 직원분이 그 거꾸로 봉제한 거예요. 아이고.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생산 라인이 2개였었는데 10개로 늘려서 오. 하루 주문량이 2만 개 넘었고요. 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 우는 말은 마치 월요일 말 같다. 나는 웃는 말은 집에다 두고 우는 말은 사무실에 두고 있다. 부장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그대로 드는 거야. 분노, 웃는 나쁜 말이 딱 하나 드는 거야. 모자 무사의 중국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우리 필코노미 이야기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어쨌든 기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부정적이거나 기분 나쁜 상황에 대해서 기분을 좀 더 회피하거나 좀 더 좋게 전환하려고 싶어하는 이런 니즈도 굉장히 저희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AI 활용에 보면 지식을 우리가 확인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지만 특히 자신의 감정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AI를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 전환용 소비? 또 당연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중국에서도 재밌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기분을 좀 전환하고 싶어하는. 기분 전환이라고 하면은 실은 빼먹을 수 없는 아이템이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중국에 최근에 가보셨을까요? 네, 저는 한두 달 전에 정말요? 예, 셴젠. 네. 보시면은 약간 뭐 내가 10년 전에 갔을 때 하고 차이점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셴젠은 선전은 뭐 상전벽해란 말 있죠.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다. 네, 네. 지금 거의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도시 세계 뽑으라면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네. 내가 천전을 처음 가본 게 한 15년 좀 전인데 20년? 그때도 이제 막 고층 빌딩 올라가고 하던 거긴 있지만 홍콩 옆에 정말 초라한 도시고 중국 분들이 다 이제 홍콩 어떻게 넘어가서 쇼핑하고 오나 뭐 이제 그럴 때인데 요번에 내가 사실은 홍콩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홍콩 사람들이 셴젠 훨씬 재밌으니까 셴젠 가서 놀고 오자고 완전히 달라졌죠. 진짜 예, 그러니까 너무 최첨단 선진 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하드웨어적인 변화는 엄청 크고 실은 매년 가니까요. 느끼는 건 점점 특히 관광지 좀 핫한 도시의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중국 국내에서 관광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실은 외국인 비자도 면제해주고 해서 맞아. 외국인 관광객도 정말 늘었고요. 어디를 가나 대기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중국의 여행을 얘기하면은 저는 중국 여행의 트렌드를 하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옛날에 한국도 그랬었겠지만 중국에서는 약간 특전사식 여행 자금, 시간 다 한계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이 구경하는 네, 게 그렇죠. 이게 트렌드였었어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루저 감성 여행, 루저 감성? 네, 루저? 루저 감성 여행 3종 세트도 나왔고요. 3종 세트? 그거 재밌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루저 감성, 래프팅, 번지점프, 등산 이 세 가지입니다. 아니 래프팅, 등산 이런 거 알겠는데 루저 감성은 뭐야? 루저 감성 래프팅 뭐냐면은 원래 그 노를 저으면서 급류를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건데 광시 桂林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되게 안전한 그런 지역을 고일린 나 가봤어요. 예. 아 정말이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물결이 정말 천천히 흘러. 오늘 약간 중국인 전문가 같으시네요. 내가 이래봬도 중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2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잔잔하고 네. 래프팅을 하는데 거기서 래프팅을 한다고 없이 고일린에서 그냥 누워서 누워서 네 물길에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만족도가 엄청 높고요.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여행 종목이고요. 그렇구나. 또한 루저 감성 번지점프가 뭐냐면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똑같은데요. 천천히 떨어지면 그게 어떻게 되지? 딱 스타트하고 그냥 속도 조절인 거죠. 천천히 내려오면서 구경하고 즐기는 거죠. 좋다. 그게 무슨 번지죠? 그러니까 약간 아 재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시하다 생각하시지만 나는 그럴 만한 정신력 혹은 체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혹은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렇구나. 아니,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그 올라가는 순간 두렵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그런 감정 싫은 거예요. 편하게. 아, 재밌다. 네. 또 한 가지는 루저 감성 등산인데요. 네. 등산을 루저 감성으로. 등산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 힘들죠. 그래서 중국의 쯔지앙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산들이 아름답거든요. 그 산 입구부터 정상까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어요. 거의 한 4km의 4kg짜리 네네. 등산은 등산이구나. 그렇지. 아. 곤돌라는 아니니까. 네. 되게 재밌다.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기분 전환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은 당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 눕는다는 뜻이죠. 평평하게 들어놓는다. 나는 경쟁 포기한다. 왜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여행에서도 당핑을 느껴지는 그런 거죠. 중국이 사실 굉장히 고도 성장하는 나라고 일자녀 정책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은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자란 세대인데 그래서 뭐 더 도전적이고 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야. 그 탕핑. 그 탕핑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중국의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이 느끼는 이 스트레스도 이렇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당핑의 반대말이 경쟁하는 자세겠죠. 당핑이 180도라고 하면 경쟁이 막 90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탕핑 180도 완전히 들어 놓았다면 네네. 경쟁은 이렇게 서 있는 90도. 그렇죠. 네.
근데 중국에서 45도예요. 45도 어정쩡. 45도 청년. 이게 다양한 의미로 커졌었는데요. 하나는 제대로 경쟁도 못하고 완전 들어눕자니 마음 편치 않고 나는 45도 청년이야. 아, 약간 자조적이구나. 이런 표현도 있고. 아. 근데 최근에는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저 감성 여행과 비슷하게 나는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도 안 할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완전 들어눕지도 않을래.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아. 균형점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래. 오.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많이 해석하긴 하거든요. 우리 한국 청년들도 힘든 상황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갓생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자조적인 면도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거지 맵이 약간 이런 거예요. 맵을 진짜 보면은 10,000원 이하 음식점들을 공유해주는 맵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거지 맵이라고 했던 것에 저는 약간의 유희도 하면서 약간 자조적인 표현이면서 근데 그거를 또 즐기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중국 청년과 한국 청년들의 이렇게 힘든 상황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중국 청년과 한국 청년의 요즘 차이는 어떤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굉장히 선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오. 왜냐면은 한국 청년들은 진짜 갓생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산다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자조적인 표현 또한 이런 풍자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표현하고 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중국 청년들도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경쟁을 임하는 방식, 태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선명한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제 이런 류의 책도 나오고 옛날 그 9세대처럼 기성세대들처럼 막 경쟁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하도 중국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갓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 거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뭐 출근하는 척 주식회사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것도 좀 유희적이고 자조적인 표현인 거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17% 정도 육박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 하고 그래도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한테 말하기 꺼리는 상황도 있고 해서 뭐 공유 오피스 같은데 그 출퇴근하는 식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물론 나가서 노는 건 아니고 거기서 접서칭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회사의 이름 재밌잖아요. 출근하는 척 주식회사. 그러니까. 한국에서 열었으면 뭐야 안 갈 건데 할 법한데 중국에서 오히려 인기. 우리도 예전에 이제 조기에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면 양복 입고 뭐 등산을 가나 공원을 가나 이제 그런 풍경이 조금 화두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명예퇴직하는 연령의 기성세대 얘기인데 이렇게 취업해야 되는 청년들이 출근하는 척하고 집에서 나간다는 게 너무 재밌다. 전업 자녀란 말도 중국엔 있더라고요. 취업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집에서 부모님 봉양하면서 근데 부모님 세대는 실은 연금도 좀 넉넉히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나한테 월급을 주고 내가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부모님도 보살펴 드리고 하면서 전업 자녀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죠. 최근에 약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전업 자녀들이 약간 집에서 다시 벅차고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냐면은 그 평생 동안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 커리어는 가져야겠다. 네네, 약간 과도기인 것 같은 느낌 좀. 주거니 앱은 뭐예요? 교수님 많이 들으셨네요. 네. 중국 전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1인 가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생존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하는 체크하고 그런 앱인데 유료 앱이에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너무 이름이 자극적이어서 2005년 6월 달에 출시했거든요. 올해 1월 달에 글로벌 시장 진출했어요. 그러면서 이름 변경했고요. 데무무로 바꿨습니다. 데무무? 데스무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거 우리나라에도 급빨리 필요한 게 우리 아들 하나가 이제 나가서 혼자 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에 마침표만 하나 찍어서 보내라. 절대 안 보내. 일주일에 한 번 마침표만 한번 찍어달라는데 그걸 안 찍어주네. 그럼 이제 데모물을 깔라고.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앱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한데 그 이름
그 네이밍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되게 중국 재밌다는 네이밍들이 거죠. 보면 진짜 직관적이야.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그 직설적이고. 네. 주거니 같은 것도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어르신들 뭐 혹시 안 좋은 일 혼자서 당하셨을까봐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제일 먼저 떠올릴 텐데 중국은 젊은 사람은 너 죽었니? 그거 물어보는 앱으로. 자, 이제 기분 전환 좀 해볼까요? 수진 박사님 기분 전환 설명해 주세요. 저희 세 번째 요건이 기분을 전환하고 싶어하는 욕구인데 필코노미라고 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기분 전환용 소비 이런 거 있으세요? 나는 소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현대인이 하고 있는 소비의 거의 90%는 기분 전환 소비다. 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생존에 꼭 필요한, 필요에 의한 소비. 그리고 꼭 생존에 필요하지 않지만 하는 소비. 근데 요새 사실 우리가 물자가 많이 풍족해져서 냉장고 파먹기만 한번 해도 다들 한 달은 버틸 수 있을걸, 그죠? 사실 우리가 쓰는 것들은 대체로가 기분 전환용이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려고. 근데 이제 기분이 좋아지려면 물건을 탁 구매할 때 도파민이 샥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살 땐 도파민이 나오진 않잖아요. 막 생수 사면서 도파민이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이제 도파민 나오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쾌락이라는 게 금지돼 있을수록 그 쾌락의 양이 커. 근데 이제 소비에서 금지됐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아주 비싸다 이런 뜻이죠. 아주 비싸다. 그래서 이상하게 비싼 걸 살수록 죄책감이 샥 느껴지면서도 은근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나는 비싼 물건을 그 사람들이 수시로 사고 싶어지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경제도 너무 안 좋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내가 이거 살 돈으로 맞습니다. 삼전 닉스를 좀 더 사는 게 맞아요. 낫지 않아? 뭐 네, 이런 진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원래 주식시장이 좋으면 웰스 이펙트라고 이제 부의 효과로 소비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역전이 되는 것 같아. 역의 부의 효과라고 그럴까? 그래서 아무튼 비싼 물건 사려는 욕구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기분 전환은 여전히 필요하거든. 인간에게 도파민은 늘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가차. 뭐 수건 떴더라고 수건. 기분 좋아지는 수건 뭐 이런 거. 우리 연구실에서 요새 피부 미용과 관련한 연구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그 미용 관리 이런 거 기분 전환으로 많이 하고 또 화장품도 옛날에는요 되게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오래오래 같이 썼는데 요새는 저렴하고 향기 좋은 화장품 뭐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조금씩 쓰고 이제 이런 식의 기분을 좀 업시키려는 그런 소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사실 기분 전환 소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소비의 본질에 가깝지만 최근에 그런 소비들이 훨씬 더 보편화되고 확산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중국은 좀 사례가 있어요? 중국은 비싸고 사치품, 명품 소비도 많이 좀 둔화된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그 좀 작고 소소한 행복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런 그 아트토이라고 중국에서 부르는데 네. 피규어, 장난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작년에 아주 핫한 라부부가 있었죠. 세계 어디를 가도 쇼핑몰에 굉장히 좋은 데 보면 팜마트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좀 알기로는 네. 팜마트 주가도 조금 떨어졌다 이야기도 들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좀 부진한다 이런 소식도 조금 들긴 했거든요. 네네. 한국에서도 라부부가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 살짝 조금 줄어든 면도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혹시 여전히 라부부가 인기가 많나요? 네. 그 일단 팜마트의 매출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올해 1분기 매출이 한 80% 증가한 것으로 좀 추산되고 있거든요. 중국 국내에서 100% 이상의 성장을 이뤘고 해외 시장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많이 둔화됐어요. 그게 바로 한국에서 체감하는 라부부 많이 조용해졌네? 라는 느낌하고 일치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팜마트가 요새 조금 주춤하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이제 어느 시점부터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느 그 자산운용사 대표님이 팜마트에 초기에 투자하셔가지고 거의 몇백 프로의 수익을 거두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최근에 이 기분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근데 이제 그 정점에 비하면 요새 좀 시들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팜마트에서 이 IP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라부부가 요새 조금 인기가 하락하고 있긴 한데 다른 캐릭터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라부부는 대체로 이런 피규어 인형들 그리고 한정판 굉장히 많이 출시했고 블라인드 박스 형태로 많이 판매하거든요. 근데 올해 4월 달에 미니 냉장고를 출시했습니다. 냉장고? 네. 라부부 냉장고? 네, 그 앞에 그 몰라 라부부 진짜. 그림이에요. 예. 네, 진짜 작습니다. 미니 예, 냉장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가격이 네. 한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그렇죠.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생각하시죠? 130만 원. 130만 원? 네네. 어. 근데 4월 말에 출시하자마자 1998대만 한정 판매하거든요. 라부가 그런 거 잘해. 순가 매진. 리셀 시장에서 한때 2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까지 육박하고 최근에 제가 어제 검색해 왔는데요. 7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프리미엄 붙었거든요. 그래서 팜마트의 제품들은 중국에서 소비자들이 뭐를 보고 사냐면은 첫째, 일단 블라인드 박스가 가져다 준 놀라움, 기대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리셀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하다 보니까 약간 투자용 그런 용도도 있는 것 같고요. SNS에서 자랑할 그쵸. 나는 특별하다. 한정판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새로잡고 있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실 수 같이 1988개 한정이라도 3천만 명이 경쟁하는 거하고 14억 명이 경쟁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잖아요. 14억. 리셀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근데 나는 이제 라부부를 보면 원래 이제 사실 캐릭터 시장의 지조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그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그 수많은 캐릭터들 독점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요새 중국이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의 IP, 중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가 확실히 우리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플라워노즈라는 그 중국의 굉장히 예쁜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근데 패키지가 진짜 예쁜데 중국 브랜드여서 좀 사실 깜짝 놀랐던 그런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는 이런 기분과 감성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모든 산업이 크려면 공급도 봐야 되지만 이제 수요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중국에 왜 캐릭터 산업이 또 피규어 이런 라부부가 뜰까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한 일자녀 정책 있잖아요. 중국 젊은이들이 혼자야. 뭐 중국도 아마 우리나라랑 비슷할 텐데 감정지능이 자꾸 떨어져. 감정 리터러시가. 요새 뭐 반려돌 기르고 그런다며. 근데 돌보다야 라부부가 낫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라부부를 비롯해서 각종 캐릭터들의 중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것 같다. 라부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요. 나는 가방에도 달고 다니고 있어. 본적 있어요. 네네.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나이가 좀 있어서 이게 꼭 내가 가져야 하나라는 그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그 중국에서 이제 인터뷰 하잖아요. 남성 소비자들도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이게 보고 있으면 힐링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귀여워서 한 건 아닌데 네, 나는 그냥 저는 트렌드를 연구하는 아저씨입니다. 이제 이런 걸 표시하려고 다니다 요즘은 뛰었는데 이 애는 귀엽지도 않고 좀 무서우려고 그러고 그런 애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각자 이 스토리텔링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이 라부부의 작가는 홍콩 작가인데 네덜란드에서 성장했고 맞아요. 북유럽의 그 동화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캐릭터를 북유럽 신화 만들었거든요. 캐릭터. 네네네. 그리고 그 몰리라는 IP도 있어요. 팜마트에서. 얼마 전에 몰리 캐릭터 탄생 20주년이에요. 중국에서도 난리 났어요. 다 매진이에요. 기분 좋은 몰리, 화나는 몰리, 엄청 다양하게 다. 네. 핵심은 옛날에는 몰리 그러면 좀 귀여운 몰리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화나는 거, 뭐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그래서 감정 대리인인 거지. 내 감정을 대리해서 표현해 줄 거를 갖고 있는 거지. 네, 두 중국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저희 기분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확실히 우리 두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이제 문화적 배경, 왜 이렇게 필코노미 그리고 기분 소비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한국과 중국의 차이. 저는 일단은 한국과 중국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소비자들이 체면 의식 중국보다 더 강하다고 진짜요? 느껴지거든요. 네네. 나는 중국인 미엔츠라고 이게 체면 얼굴이란 뜻이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굉장히 소비가 또 생활이 체면에 의해서 많이 규정된다. 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국이 더 심해요? 물론 중국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를 보면 한국 소비자들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저는 한번 서점에 갔는데 굉장히 놀라운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커버 같은 거를 판매를 하는데 옆에다가 어떤 거를 적었냐면은 내가 책 읽는 자유를 좀 가지자. 지하철에서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무슨 책을 보고 있나. 네, 내가 커버를 씌워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내가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 근데 그게 신기하세요? 저는 이런 것까지? 내가 무슨 책을 보든 그 다른 사람 무슨 상관이에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제일 너무 와닿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다르죠, 교수님. 한국은 좀 야한 책 이런 책은 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요. 절대로 자기가 집어서 사지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더 심하거든요. 남의 눈 정말 많이 의식하고. 그러니까 딱 한국이 중간인데 오늘은 이제 한국하고 중국을 보니까 한국이 남의 눈을 훨씬 더 많이 본다. 나는 요새 이제 한남동이나 성수동 같이 되게 이제 핫플레이스 가면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옷도 노출도 되게 많아지고, 막 굉장히 막 샤방샤방한 옷들 많이 입어. 그렇게 순간 느끼면 다 중국어로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뭐 틱톡이나 이제 이런 거 찍으려면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다 옆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한국 친구들은 잘 못하는데 중국 친구들은 막 전혀 괴리치 않고 타인의 시선, 눈의 시선을 확실히 덜 의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심지어 SNS에서 그 중국의 경우에는 그 한국에 하도 많이 여행 오니까 그 이런 재밌는 글도 쓰거든요. 한국에서 컬러풀한 옷을 입으면 범죄야. 불법이야. 네, 약간 농담으로. 오늘 봐. 지금 여기 컬러가 없잖아. 좀 많이 한국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커버도 사시나요? 안 삽니다. 그것까지 안 갑니다. 거기까지는 안 된다. 네. 나는 북커버 안 사지. 트렌드 코리아 이렇게 광고해야 되니까. 이건 농담이고. 일본은 더 심해요. 일본은 뭐 직장 구직 활동 이런 거 할 때 완벽하게 까만색 옷만 입어요. 그래서 일본만 해도 색깔 굉장한데 중국이 제일 화려한 거죠.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저희가 뭐 체면, 눈치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또 다른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교수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의 눈치를 왜 이렇게 네. 의식하고 아니고에 대해서. 자, 한국이 어떻게 중국보다 훨씬 더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됐을까? 나는 그 조직의 응집력이 얼마나 강하냐. 밀도가 되게 높은,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없고, 옛날에 거기는 춘추 전국 시대 때 부족 단위로 퓨달리즘이라 그래서 특정 쇼군이나 지역에 굉장히 응집력이 높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떠나는 순간 죽음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동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왕따 문제 되게 심하거든요. 그 일본 어린이들 란도셀이라고 굉장히 무거운 가방 있는데 다 그거 메고 다녀요. 근데 어느 주재원 사모님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한국식 가벼운 가방 한번 메고 학교 보냈다가 애가 완전히 학교에서 왕따가 돼갖고 왔대.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남의 눈치가 강하고 동조력이 강하고 이 집단에 속해야 한다. 그 일본 사람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와란 말이잖아요. 한국은 어느 쪽이냐면 약간 더 일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산이 많으니까 계곡이 많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응집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나 고향 어디다, 어느 학교 나왔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집단에 되게 이제 중요시한. 근데 이제 중국은 보면 역사가 굉장히 나는 유동성의 역사라고 생각해. 이민족이 와서 나라를 점령하고 그러면 또 한번 쫙 물갈이가 있고, 근대 개혁개방 이후로도 사람들의 인구의 이동도 되게 많아지고 이러면 익명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잠재적인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볼 거라는 생각 별로 안 하고, 내가 남의 눈치를 뭐 그다지 봐야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는데, 우리는 누군가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연구교수 할 때 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뭐 슈퍼마켓을 간다든지 쇼핑을 간다든지 그래서 집에서 입던 추리닝 그대로 입고 가요. 한국에 딱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집 코앞에 있는 편의점 갈 때도 메이크업하고 옷 다시 바꿔 입고 그러고 간다고요. 그래서 물어봤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국은 보는 눈이 많잖아. 근데 생각해봐. 미국이 보는 눈이 더 많지. 여기서 보는 눈이라는 건 아는 사람의 눈이고 한국이 가만히 보면 남의 뒷담화를 좋아해. 예, 누구가 어땠는 거 알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아마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일이 중요하지. 근데 내가 남의 뒷담화를 말한다는 건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아마 내 뒷담화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공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뒷담화 안 당하려면 튀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남의 시선을 되게 의식해서 움직여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스트레스가 심하죠. 또 하나는 중국인들이 언어나 일상생활에서 훨씬 스트레스를 꽁꽁 속으로 누르지 않고 잘 풀어내는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실은 우리 그 중국의 사례를 많이 얘기했지만 대부분 다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 관련되는 기분 소비거든요. 루저 감성 여행이라든가 보면은 좀 풍자적이고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한국은 나는 루저다 뭐 이러지 않거든. 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내가 진짜 루저인가?까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스트레스 풀었다. 이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소비자랑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 좀 듭니다. 사취육이라는 말 그쵸. 많이 사용하죠. 혹시 모르는 말인데.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그러니까 회사의 드리자면 가치야 나는 맞습니다. 그렇죠. 사축. 중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소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네, 내가 나 소말이야. 소랑 말이야. 네. What's new?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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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마. 뉴마. 아, 사성 어려워. 이성 삼성. 네. 묘마. 한국에서는 노예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쵸. 중국은 훨씬 더 낮은 나는 뉴마야까지 쓰고 너무 기분 나쁜 말은 아닌 거네. 전혀요. 완전 중성적인 단어입니다. 중성적인 단어. 네네네. 근데 저는 더 충격적인 거 그때 부추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던 네. 거 부추라는 지오차이죠. 먹는 부추. 일반 서민들이 그냥 부추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부추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시죠? 몰라. 이렇게 자르고 먹고 얘도 자라잖아요. 또 자라? 네, 그럼 또 또 자르고 자르고.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계속 착취당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착취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그냥 되게 편하게 특별한 감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본인의 불안, 스트레스 이런 유희적인, 풍자적인 단어를 통해서 내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루저인가? 나는 왜 이렇게 실패? 그러네. 근데 그렇진 않고 오히려 표출하면서 약간 그 주변 경쟁자들과 공통적인 맞아. 네. 분위기 형성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똑같아. 그런 역할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진짜 공감이 되는 게 네. 보면 주변에 친구 중에 진짜 멘탈이 강한 친구 보면 오히려 되게 자기에 대해서 되게 희화화하면서 재밌게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뭐 인생 원래 이래 뭐 약간 이런 느낌 친구가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 남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약간 자조하면서도 그걸 또 긍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표출을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혹시?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농담의 최고봉은 역시 셀프 디스라고. 근데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 셀프 디스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그냥 셀프로 딱 디스하고 남 툭툭 털고 일어나는 조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중국인들이 그러게 좀 더 강한 것 같아. 한국과 좀 다르죠. 네, 한국과 좀 다른 게 몇 가지 배경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제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의견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불만을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그러네. 좀 그런 경향이 있고 나는 훨씬 중요한 배경은 그래도 중국은 아무리 개혁개방했다고 하지만 사회주의로 출발했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가장 중시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의 경쟁이 한국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한국은 예전에 신자유주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책하고 있는 나라고 이 경쟁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
더 문제는 경쟁은 사실 어느 사회나 있죠. 근데 다 바라보는 지점이 비슷해. 서울에 뭐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뭐 중산층이어야 되고, 뭐 학교는 어딜 다녀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지향점이 다 비슷하니까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데 그 경쟁이 더 치열한 거예요. 맞아. 다들 바라보는 지점이 조금씩 다르면, 아, 너는 거기서 1등 하라고, 난 여기서 1등 하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의 다원화가 좀 적죠. 근데 중국은 보면 이제 그런 다원화가 그래도 좀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주의의 영향이라고 너무 과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국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치열하니까 자기가 어느 등급에 있는지가 되게 민감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브랜드를 본 뭐 계급도 이래갖고 너 어디 속하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서울에 자가 있는 뭐 김 부장님 이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거기 보면 저게 자가야 전세야 왜 계속 캐묻는 장면 나오거든. 근데 참고로 인도를 갔는데 인도는 굉장히 느긋해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뭐 최근에 조금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느긋해요. 그래서 거기가 폭삭 속아수다가 아주 인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대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그 당시에 좀 가족이 중시되고 서로 이게 인도 문화에 너무 딱 들어맞는 거죠. 근데 서울에 자가 있는 김 부장은 아무도 공감을 못했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왜 꼭 승진해야 되고? 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막. 그래서 그 드라마는 인도에서 거의 흥행을 못했다고 그래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식의 경쟁, 내가 뒤져서는 안 되고 누구보다는 조금 더 비싼 백을 들어야 이제 마음이 좀 안도가 되는, 나는 그게 한국인의 뇌리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그게 이제 다 어디서 오느냐면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거고, 내 경쟁은 나는 이 위치에 있다, 이 자기 확신이 굉장히 필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서 남들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미국 사람이 아마 김 부장에서 나오는 백을 얼마짜리 살까 이 에피소드를 보면 아마 이해 잘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면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소비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아. 중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소야, 말이야, 나 부추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쿨하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물론 그런 표현이 있죠. 많이 꽤 있는데 이게 되게 자조적이고 사회 문제화되고, 맞아요. 이거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걸 얘기 안 해요. 자기의 그런 약점에 대해서 또는 열등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꽁꽁 앓는다고. 우리가 모든 연대의 첫 출발이 드러냄이거든.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나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를 각자가 드러낼 때, 아,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뭉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연대의 첫 출발인 드러냄을 한국 사람은 잘 안 해. 그 드러내는 순간 내가 약점 잡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질 때까지도 이게 잘 공론화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해결책도 당연히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난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그런 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 이걸 같이 드러내서 연대하고 뭔가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마음도 놓이고 이제 같이 뭔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혼자서만 꿍꿍 앓고 이건 내 문제야, 내가 못나서 그래, 나는 경쟁에서 졌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중국 그 연구하는 분들도 한국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뒤처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동조력도 무지하게 강하고, 네. 근데 또 내가 앞서야 되거든. 남들이 이미 라부부 다 메고 있으면 나는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럼 다음에 또 뭘 메달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국이 주기도 빠르고 동조력도 강하고 트렌드의 나라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 이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생동감이 넘친다? 오히려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오니까 기존에 다른 문화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거를 한국에서는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들어서 긍정적인 면도 확실히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 사업 새로운 아이템 고민하면 일본 가서 구경하고, 일본엔 야 이런 게 있어, 우리 한국에서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분들 계셨는데, 외국 분들이 이제 한국 가면 이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막 계속 뭔가가 바뀌니까, 아, 저런 아이템은 우리나라 갖고 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한국식 뭐가 가 있고, 뭐 이런 거죠. 내가 몇 주 전에 베트남 다녀왔는데 거기도 한국 열풍이 굉장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시작했던 두쫑쿠
버터떡 이런 것들이 베트남 제과점에서 아주 버젓이 팔리더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교수님께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기분 소비 혹은 필코노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환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들이 좀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모든 비즈니스가 이제 그 기분의 비즈니스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 기분 좋게 하면 매출이 오르는 거고 특히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은행 같은 걸 예로 들면 요새 창구에서 송금하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창구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자산가들이 내 투자를 어떻게 할까 뭐 이제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 얼마나 지점 많고 은행도 많고 증권회사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갈까를 생각할 때 뭐 어디가 수익률이 좋았지 막 이제 이걸 따지기보다는 누가 나한테 기분 좋게 응대를 해줬지. 예, 그래서 기분의 문제가 비즈니스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다니는 미용실 그 굉장히 원장님이 커트를 잘 하시는데 문제가 거기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가 너무 불친절해. 내가 2번이나 봤어. 그 주차하고 올라오다가 싸우고 올라오는 모습을. 그래서 내가 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카트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미용실을 가서 차를 딱 대고 차 타고 다시 나갈 때까지의 총체적인 기분을 관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뭔가 조치를 취해서 아주 기분 좋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언택트의 시대잖아요. 비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의외로 비대면일 때도 기분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송금 같은 거 온라인으로 하면 송금 수수료 면제 이렇게 뜨거든. 근데 토스는 수수료는 토스가 낼게요. 이건 또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대출 쭉 갚아 나가는데 온라인으로 갚으니까 오늘 대출 다 갚은 날이야. 사실 아무도 몰라주지만 난 지금 가슴이 막 벅차고 오늘 술이라도 한잔 할까? 근데 누가 알아줘. 근데 메시지가 뜨는 앱이 있어. 그동안 대출 갚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정말 감동인 거죠. 그런 메시지의 차이를 계속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비대면 상황일수록 오히려 이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다 하는 거죠. 이건 AI 시대에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 사실은 이제 AI와 대화하면서 가뜩이나 언택트 시대에 사람 간의 컨택이 없었는데 더 없어지는 것 같아. 예전엔 타로점이라도 보고 사주팔자라도 보러 갔는데 요새는 AI한테 바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AI한테 나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해야 돼 상담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인간적인 접촉이 줄어들면서 아까 말한 감정 리터러시, 감정 문해력도 떨어지고 감정을 발산할 곳도 누구에게 들을 곳도 자꾸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작용으로 그래서 축제도 많이 가고 오히려 사람들 모이는 뭐 도서전 이런 데 책은 안 사면서 그렇게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AI가 줄 수 없는 어떤 물리적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감정이고 기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감정, 기분도 AI에게 의존하는 시대에 많은 기업들은 내가 어떻게 우리 고객의 기분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화두가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엄청 공감하고요. 확실히 AI가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게 우리 기분이자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더더욱 이런 경제적 가치는 더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AI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AI로 정리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이제 정리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괜찮으신지요? 네. 사실 감정 경제 또 기분 경제, 필코노미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은 주제이긴 한데 중국하고 엮어서 네.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박사님은 혹시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저요 벅차고 일단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른 네. 점이 너무 많다라는 네. 거를 우리도 발견하면서 너무 흥미로웠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관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데 독일하고 비교하면 또 너무 재밌다.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독일도 아주 독특한 나라여서 나중에 신랑을 한번 모셔볼까? 네, 여기에 이렇게 모셔두시고. 이제 세계로 뻗는 트렌드 코리아 TV, 중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한 트렌드 지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